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경제 토크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요즘 동양그룹 사태로 시장이 아주 술렁이고 있습니다. 제2의 대우 사태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으로 지금 많은 이목들이 집중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제게는 지금까지 8명의 총수 일가가 구속되는 사태를 맞으면서 아주 유례없는 위기다라는 얘기가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박희준의 경을 치다에서는요, 이런 얘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재개, 가연,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지, 글로벌 경제 위기마저 겹쳐있는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갈 묘안은 또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 경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일자리 관련 예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통해서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실효성은 있는지, 실효성에 대해서 요즘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요.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위기의 재개, 해법은 있는가? 이 내용을 오늘 세종대 경제학과의 이종훈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양력을 뵈니까 이렇게 명함에 경제학과 교수인데 또 피아니스트로 돼 있네요. 원래 네. 피아노를 전공을 하셨나요? 아니요, 어릴 때. 어릴 네. 때? 예. 근데 피아니스트 정도면은 꽤 수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오늘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례 없이 요즘 재계가 좀 뒤숭숭합니다. 지금까지 구속 처분받은 총수 일가가 지금 8명이나 되고요. 재벌 총수들의 구속에 따른 경영 공백, 실적 부직 등 악재가 뒤따르고 있는데 재계 상황 요즘 어떤지 좀 교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는 진짜 위기인지. 예. 네, 위기이긴 한데 예. 99년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99년에? 네, 예. 그래서 그때하고 이제 다른 점과 이제 비슷한 점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이제 99년도에도 보면은 아주 큰 기업 기아차라든가 동아그룹, 대우그룹, 한일그룹 이렇게 큰 기업들이 이제 경영난으로 회장님들이 이제 사퇴라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직접적인 원인은 외환위기였나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당시에도 국제적인 외압이나 정치적 외압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와 지금 다른 점은 뭐냐면 지금도 웅진이라든가 STX 그룹이라든가 아니면 동양그룹이라든가 예. 다 30대 재벌 그룹에 속하는데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경영난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지금 추가된 거는 어떤 차원이냐면은 법정 구속까지 간다는 점,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 도입하고 좀 더 우리 시장의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이 좀 더 도입이 돼서 이게 앞으로 좀 더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고 경영 활동 너무나 위축시킬 수도 있고 그런 아주 크리티컬한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얘기 나눈 것처럼 8명의 총수 일가가 지금 구속이 됐는데 네.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게 끝이 아닐 것이다. 다음엔 누구 차례냐? 네. 논란이 분분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재벌가의 추가적인 구속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지금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벌써 정책 불확실성이 딱 들어가 있는데요. 법이라는 건 이제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엄하지 않았는데 지금 엄해졌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당황스러울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어떤 측면이 있을 수 있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선입견에서 계속 그래도 되는 것처럼 이게 관례화되고 관성화되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경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전에도 우리 재벌들이 비윤리적이고 비적절한 경영 활동을 해온 것이었군요. 지금보다 예전에는 조금 더 그걸 허용하는 분위기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남들 다 하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그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그 정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특별히 달랐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 달라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500대 기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을 것이다. 사실 20년간 계속 10개, 12개, 13개 요 정도거든요. 한국 기업이 500대 그 포춘지가 선정하는 그 기업 안에 들어가는 비율이. 그래서 근데 지금 이걸 너무 심해지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오너가 구속이 되고 이러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 같은 거를 갖다 협상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오너가 나가지 않으면. 그리고 이라크 재건에 참여해서 큰 사업들을 수주해냈는데 사실
김승현 회장이 좀 구속이 되면서 네네. 사업 진행이 좀 차질을 빚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 CJ그룹도 뭐 어디 기업 인수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 밀려 있는 상태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네. 개인적인 기업 총수들의 개인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좀 기업이 경영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총수가 없어도 시스템적으로 좀 경영이 되면 네. 사실은 기업 활동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위축되지는 않을 텐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 이사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사회가. 사실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소액주주가 제대로 보고되고 있느냐, 역시 그런 문제는 좀 있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이 박근혜 정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요즘 뭐 재벌 총수 일가가 구속이 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대기업들 그런 경영 활동이 위축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 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좀 우리 대기업의 기본 체질이라든가 경쟁력이 이전만은 못하다 하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은 네.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제 글로벌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이 예. 업황이 부진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유동성 위기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그러다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불거져 나오는데 그건 꼭 그 기업의 경영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나고 보면 그때 잘했어. 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이클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우려스러운 건 사실 설광이나 조선이나 건설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강점을 보이는 업계에서 예.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네요. 그리고 지금 30대 재벌 여기 지금 제가 통계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부채 총액이 지금 600조에 육박을 해서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지금 480조 정도가 되는데 30대 재벌 부채 총액이 국가 채무를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재무 상태가 조금 불건전한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뭐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져서 부채가 늘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규모로 봐서 국가 부채보다 크다고 하니까 조금 우리가 듣기로는 좀 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경험적으로 그 GDP의 90% 넘어가면 좀 위험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 통계를 보면 사실 삼성그룹이나 현대자동차를 빼게 되면 이게 비율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제 활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뿐만 아니라 가계 부채는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고 정부 부채는 또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기업보다 빠르고요. 예. 그래서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 절양이지 않습니까, 부채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력을 해가지고 소득이 돌고 하는 유량으로 결국 해결되는 그래서 장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수치에 그렇게 우리가 연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업 활력만 살아난다 그러면. 근데 지금 기업의 활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네, 네, 많이. 근데 사실 뭐 경제 민주화 어떻게 네.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이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 뭐 글로벌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국내의 성장률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자꾸 이제 경제 민주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실제로 기업들의 투자라든가 기업 활동들이 좀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참 이게 박근혜 정부로서도 굉장히 의사결정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경제 민주화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공정성을 도입하는 좋은 취지인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는 일부 정치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을 남발한다든지 예. 그래서 이 규제 영향을 평가하는 그 제도가 좀 심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법안을 좀 제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중장기적으로 어떤 규제를 어떻게 플랜을 하고 하는 부분은 좀 약합니다. 단기에 굉장히 많은 규제 법안을 쏟아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이제 경제 민주화 얘기 나오면서 여러 가지 입법 활동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이 존재하다 보니까 기업으로서도 이렇게 마땅한 투자처를 찾아서 핵심 역량을 쏟아가면서 투자를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래 산업에 있어서 그 역량을 쏟아부는 건 사실 모든 나라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거 없이 해도 뛰어도 시원찮은데 이 그 뭔가 상황을 더 불확실하게 만들고 기업을 옥죄는 형태는 좀 아니다. 좀 그런 생각이 좀 강합니다. 특히 뭐, 중국 같은 예. 경우는요. 중국 같은 경우는 미래 유망 산업에서 거의 지금 1위 자리를 거의 조준해갖고 탈환하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규제기관도 예. 지금 우리 기업만 쳐다볼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성장 동력 정책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규제, 특히 선진국의 규제 정책 매우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같이 경쟁하는 그런
시각 그런 태도를 지녀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규제 기관으로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규제 같은 게 예. 일몰제가 있거든요. 예. 그게 사실 3년마다 다 검토해가지고 한다는 건 너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을 하기도 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절대로 정치 이념, 사회 이념 이걸로 인해서 규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예. 장기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스타디를 거친 다음에 규제가 하나 나오고 이런 상황이고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이걸 하는 게 굉장히 섬세하게 경제를 다 바라봐 줘야 되는데 그렇게 막 거칠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부분 같습니다. 제가 뭐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뭔가 사회 이슈가 될 때마다 입법화를 잘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네. 만들어 놨는데 네. 규제로 인해서 만들어진 법 제도는 또 그렇게 잘 지켜나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규제는 최소화하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제도는 철저하게 지키면서 네. 많은 좀 기업의 자율성을 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좀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저희 요즘 이렇게 뭐 신문 방송 보면은 요번에 기업 총수들 뭐 여름에 대부분 휴가도 반납을 하고 네. 뭐 하여튼 기업 살리기, 해법 찾기에 아주 몰두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자, 뭐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보통 이제 위기가 오면 이제 매뉴얼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신뢰할 수 있는 임원하고 소통이 강해지면서 앞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미리 점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의 본연의 임무라는 건 이제 외부의 이제 이해관계자가 누가 있냐면 주주와 채권자와 정부가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을 많이 내서 고용을 하고 투자를 하고 하는 게 기업의 의무거든요. 근데 여기에 막연히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그다지 기업의 철학도 없으면서 분위기가 이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걸 끌려다니는 식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좀 자제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런 쪽으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좀 사회에 있는 반기업 정서도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네. 사실 뭐 지금 창조 경제 얘기하면서 창업 활동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우리 사회 이슈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회에는 또 반기업 정서 어차피 창업을 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제 커 나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창업을 얘기하고 창업을 지원하면서 또 반기업 정서는 또 굉장히 뿌리가 깊단 말이죠.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문제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특히 뭐 법정 구속까지 가기 전에 이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이런 좀 꼭 봐야 되고요. 뭐 지금 보여주기식의 어떤 대기업 뭐 이렇게 형량을 너무 지나치게 한다든가 이건 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그런 정서 같은 건요. 너무 입장에서만 보는 것 같아요. 자기 입장에서. 그리고 특히 뭐 어떤 매스컴에서 얘기할 때도 누구의 입장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의 입장을 보시는 건 좋은데 결국은 보편성이라는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입장이 아닌 보편성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예.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배임죄라는 게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영 판단에 대해서 그것도 이게 손실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가 되고 이 부분 좀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건 넌 죄형 법정주의에 좀 어긋나거든요. 배임죄 같은 경우는 진짜 귀에 걸문 귀걸이 근데 네네. 또 뭐 지금까지 우리 기업 총수들이나 재벌 기업들이 해온 행태를 보면 네. 또 어떤 안전장치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네네. 지나치게 또 배임죄를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네. 사실 굉장히 경영활동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에 대해서 위축시키는 결과를 또 가져올 거예요. 그죠? 네네. 예. 네, 그렇고 나머지 이제 그 구속되는 이유들을 보면 이제 탈세, 네. 횡령, 분식회계 요게 이제 세 가지인데 그거는 아무래도 배임죄보다는 더 규정이 명확하니까 배임죄도 그럼 좀 규정을 명확하게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예. 바람입니다. 이번에 그 SK의 최태원 회장 구속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지 없는 질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안타깝네요. 어떤 예. 면에서 안타까우신지? 뭐 이렇게 그분의 어떤 개인적으로도 참 나름대로 참 근데 이게 노력했을 SK가 우리나라 그쵸? 네. 3위, 그렇죠. 예, 재계 순위 네. 3위 기업인데. 계열사가 81개나 되고. 야, 네. 근데 참 이게 요번에 뭐 김준원 전 베넥스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이제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이분한테 그 SK 재계 3위 되는 기업의 많은 의사결정을 이분한테 의존하면서 네.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좀 더 이제 진행이 되고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은 참 이런 부분은 좀 너무 창피한 부분이 아닌가. 아니, 인간이 약하니까요. 예. 네,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 경영활동 옥죄는 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 5년간 규제 개혁을 외쳐왔지만 올해 해마다 지금 통계를 보니까 1000건씩 규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중앙에서 공무원 만 명당 26% 증가시키고 지방은 49% 증가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해외 투자를 자꾸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국내는 한 10에서 2%만 투자하고 나머지 해외에 80% 투자한다, 이런 게 좀 암묵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고용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사인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규제 완화가 돼야 고용률 70%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경제가 정말 성숙했을 때 할 수 있는 단계거든요. 사실 우리 국가 경제 능력을 까먹는 부분에 노동시장, 그다음에 제도 부분, 금융시장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생각에 지금 수많은 그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들, 그중에 요거 하나는 좀 빨리 좀 풀어야 되겠다 하는 게 어떤 게 있으신지? 좀 배임죄는 좀 명확하게. 배임죄. 네. 계속 배임죄 얘기를 하시네요. 네. 배임죄 기준 좀 명확하게 해서 네.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옥죄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자, 요즘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는 일감 몰아주기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기 참 기준이 좀 강화되기는 했는데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재계와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끊임없이 소통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가 합리적인 성인가, 소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매출액 기준으로 내부 거래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걸 규제를 안 받고 그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이제 일감 몰아주기법 관련해서 입법한 내용에 대해서는 네. 찬성을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죠? 하는데 이제 그게 디테일이 예. 저 괜찮지 않으면 그건 찬성할 수가 없죠. 사실 모든 건 디테일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편법 상속이나 이쪽의 그 어떤 위에서 이거 갖다가 자꾸 반대한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입법 하시는 분들의 굉장한 직관과 통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기업들의 지적,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선진국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 규제를 이제 사후 규제로 돌리고 있는 노력을 요즘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한국은 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후진국형 어떤 입법화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우리보다 여기가 좀 잘 정리된 미국 같은 경우에 의원이 발의한 그런 입법 법안은 한 88% 이상 다 폐기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행정부의 그 어떤 지침이나 법과 지금 상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규제 영향 평가라는 걸 피해가기 위해서 의원 법안을 이렇게 발의할 동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지금 여당에서 지금 추진 중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좀 아까 배임죄와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근데 또 지금까지 우리 재벌 기업들이 해온 행태를 봤을 때 규제 또 막 없앨 수는 또 없고요. 그렇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균형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지금 우리 글로벌 경기 어렵습니다만은 사실 미국발 금융위기도 사실은 너무 그 방임적인 그런 어떤 사회 제도 분위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자, 균형 잡힌 규제, 힘든 얘기긴 합니다만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해법이 있다면 좀 들려주시죠. 네, 90년대부터 이제 규제 완화나 이거는 교역 자유화가 되면서 체계적인 추세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위기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규제를 좀 허용하는 방향으로, 특히 금융산업 같은 경우에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환 부분에 이런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규제 괜찮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사실 이 규제는 꼭 친기업이거나 대기업을 위주로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정신은 경쟁을 촉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을 촉진해서 글로벌 기업을 키우는데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이 규제를 설정하는데,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어떤 전범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경쟁 촉진한다는 건 사실 아무 배경 없고 네트워크 없어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업도 할 수 있고 뛰어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누군가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 진입장벽이 있으면 항상 부패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속물이라는 거, 그거의 어떤 그 근원적인 의미는 사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속물이라는 건 누군가를 자꾸 배제를 하면서 자기만 그렇게 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1억 이상의 어떤 연봉을 받으면서 이렇게 귀족 노조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노조도 어떻게 보면 이 경쟁을 굉장히 막는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 각 분야의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위기의 재개 해법에 대해서 이종훈 세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2014년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늘어난 예산인데요. 오늘 박희준의 경을 치다 두 번째 토론에서는 바로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내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일자리 예산안은 올해 예산이었던 10조 9,620억 원보다 8,422억 원이 늘어난 11조 8,042억 원입니다. 이는 올해보다 7.7% 증가한 액수인데요.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4.6%인 것과 비교한다면 이 7.7%는 매우 큰 폭의 증가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 총지출 35조 7천억 원의 3.3%에 해당하고요. 2014년도 일자리 예산안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네, 눈에 띄는 예산은 시간 선택제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정부는 우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와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3만 7천 개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인건비 한도를 1인당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20만 원 늘렸고요. 이와 관련한 예산은 올해보다 121억 원 늘린 22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교대제 개편 등을 도입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에는 1인당 월 9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2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 비용도 지원하는데요. 여기에 무려 1,132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는데요. 훈련비 지원 비율을 50%에서 60%로 늘리고요. 국가전략 산업 직종에 대한 훈련 규모 또한 2만 3천 명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여성을 위한 지원금도 늘렸습니다. 육아휴직 대책 인력지원금을 대기업은 30만 원, 중소기업은 6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이 모성보호 육아지원금에 6,98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실버 세대의 사회 참여를 위해 노인 일자리도 21만 7천 개로 대폭 확대했고요. 청년층에서도 쉽고 빠르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위해 예산도 대거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안을 두고서 여러 가지 의견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눈앞의 문제에만 급급한 정책이다라는 비난이 있기도 한데요.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하빈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 예산안, 방금 전해드린 대로 이번 예산안을 두고 참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경희대학교 경영학과의 권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좀 전에 김하빈 캐스터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살펴보니까 2014년 일자리 예산이 11조 8,042억, 네. 전년 대비 7.7% 늘어났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산안 골자는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네. 효용성에 대해서 지금 실효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정부가 정책 목표를 잡을 때 예. 저희가 5년 단임 대통령 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5년 안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그 과잉 의욕 때문에 예. 항상 그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예. 아쉬운 부분도 많고 동시에 또 단기적으로 뭘 하려고 하다가 그 대표적인 게 4대강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자리 같은 것도 이제 이번 정부가 고용률 70%라는 목표를 두고 예. 그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결코. 그렇죠. 가야 될 방향이겠죠. 예, 가야 될 방향이고 중산층 70%, 고용률 70%는 우리의 정말 로망인데요. 예. 그런데 이게 5년 만에 가능하겠느냐. 이번에 기초연금 그 논란 사태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대통령은 임기 내에 기초연금 모든 어른들한테 다 20만 원씩 드리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우리가 진정성 믿을 수 있는데 과연 가능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 선진국 대통령들은 자기 시대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 주로 인프라와 차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준비해 주느냐. 이런 측면에서 모든 정책들이 선순환적인 구조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은 우리가 그 선진국이 되지 못해서 그런지 의식의 문제인지 아니면
여야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지 계속 그런 상태에다 보면 비판도 심하고 예. 또 열심히 하려는 의욕도 좀 과잉스럽고 그러나 제가 이번에 일자리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제가 뭐 그쪽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예. 마이크로 전문가는 아닌데 예, 예. 뭐 거시경제 전체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오는 건 사실인데 예. 이렇게 보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큰 방향의 틀은 예. 지난 정부보다는 진을 보였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는 정부가 뭘 나서가지고 뭘 하려는 의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 공기업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예, 예, 그렇죠. 뭐 좀 공무원 더 뽑고 이게 다 자신은 시장에 부담을 주고 국민들의 세금을 전가시키는 상당히 문제 있는 그 일자리. 물론 2008년 금융위기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급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뭐 전시와 같은 상황에서 응급 비상 조치로서 그런 대책이 나온 건 저도 이해할 만하지만 그렇죠. 그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걸 깨닫고 이번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래도 사회 구조적 인프라를 깔겠다는 측면에서 예, 예. 큰 뭐 네 가지 예, 예. 그 정책의 그 줄거리를 가져가면서 이 정책을 발표한 그 자체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네. 저도 뭐 동의를 하는 게 지난 정부 때는 사실 공공기관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했다면 이번에는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뭐 네, 맞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네, 우리 모두가 네. 동의를 네, 네. 하는 것 네, 같은데 네, 네, 근데 문제는 사실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기업이 더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은 뭐 이렇게 지역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니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이게 단기적인 성과에 얽매이는 또 다른 또 우를 범하는 것이 네,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도 네, 네, 그렇게 네. 보시죠? 그럼요. 이 금액 자체만 가지고는 예. 사실은 사실 지원금이 끊겨버리면 또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럼요. 그런 이 예산 가지고 일자리 창출한다는 건 예. 아주 그 심대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중소기업의 상생 스피릿이라든가 그거는 뭐 당근과 채찍이 다 필요하겠죠. 예. 이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채찍도 필요합니다. 규제도 필요하고 또 일벌백계도 필요하고요. 예. 그러나 기업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건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신바람 났게 그 소위 공유 자산을 공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밀어주고 예.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예. 저는 뭐 경제 민주화가 초점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일자리 예산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예. 그 돈 자체 가지고 예. 돈 자체는 보면 사실 한 37% 정도는 예. 실업급여를 포함한 그 실직 소득 유지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상징적인 것들을 주로 이제 센터들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예, 예. 이게 얼마나 열매를 맺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예. 바라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방향이 중요하지 예. 이번 그 예산액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근데 정부는 자꾸 홍보를 어떻게 하냐면 예. 전년보다 한 8% 늘어났고 예. 뭐 8,500억이 늘어났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시민단체나 국민들 보기에는 뭐 전혀 피부에와 닿지도 않고 효과도 없을 것 같은데 뭐 초록이 동색 아니야 너희들 똑같이 예, 예. 뭐가 달라질 게 일자리 뭐 질적인 측면에서 뭐가 달라지겠느냐 오히려 역풍이 부는 것 같아서 이 금액을 강조하지 말고 방향이 달라졌다. 예. 우리가 대중소기업의 상생 최초의 정보로 기록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 예. 이런 오히려 스피릿을 좀 전파하면 좋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지적하신 대로 그 저기 대통령 단임제 하에서 네네네. 정치권이 이렇게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조급함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또 실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도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 새로 뽑아놨는데 지금 뭐 6개월이 지났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겠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벌써 이게 성과를 바랄 것보다는 정책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 애를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좀 기다려야 되죠? 예, 네네. 우리 국민들의 조급함도 네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가 돌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좀 우리 국민들도 조금 느긋진 마음을 가지고 방향성을 제대로 좀 평가해 줄 수 있는 국민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저희가 역사적인 구조로 볼 때 예.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정부가 수립하고 한 이후의 역사를 보면 엄청난 그 시련도 많았고 예. 그 압축 성장, 뭐 압축 도전 이런 게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환경에 의해서 조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지난 한 50년 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2만 불 소득이 지나면서 좀 여유로운 그러려고 그러면 조금 언론도 사실은 그 장기 플랜을 가지고 좀 보도를 해주고 예. 국민과 함께 예. 성장하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이제 초두에 좀 지적을 하셨지만 고용률 70% 달성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네네. 또 요즘 일각에서 나오는 지적이 네. 안 그래도 지금 그 비정규직 때문에 그 참 문제가 많은데 또 다른 비정규직 문제를 또 야기시키는 것은 아니냐. 네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안 문제보다 그 내용적으로 제가 아까 긍정적인 면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부정적인 것, 비판적인 거를 먼저 말씀을 또 아울러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그 공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꼭 필요한 일자리인데 공공부문에서조차도 그 지금 비정규직을 그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대통령이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이라든가 그런 거 다 돈이 수반되는 것들인데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제가 보기에 2014년이 아니라 조금 나중에 반영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거 꼭 필요하지 않은 그 비정규직이 공공부문에 있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그럼 꼭 필요해서 비정규직을 갖다 썼다고 한다면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또는 무기계약직화로 전환하지도 않으면서 기업보다도 정말 수익가치 창출이 첫 번째 목표인 기업하게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그 전환하라고 요구하는 건 무리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솔선수범을 먼저 보이지 못한 이번 2014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좀 났습니다. 물론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필요한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지금 뭐 곳곳에서 지금 요청되는 그 예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현실적인 그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점은 좀 아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뭐 다른 각도에서 얘기했는데요. 제 주변에서도 보면 이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참 고생하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용주들도 그렇지만은 이전에는 그래도 비정규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2년 이상 안정된 나름대로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 2년이라는 이게 한도가 묶여 있어가지고 2년마다 계속 바꿔서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엄청난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또 지금 많은 그 비정규직 일자리 갖고 계신 분들 그 고용에 대한 불안 심리도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참 이 부분도 좀. 그러니까 2년 그 비정규직 그 문제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쪽이 대등합니다. 갑과 을이 어떤 때는 을이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 요건을 내가 제시하는 이 고용 조건을 너희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나는 다른 기업으로 가겠다. 근데 우리는 완전히 갑에게 달려 있잖아요. 소위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가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을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비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처지에서 이 비정규직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된다. 이 비정규직 대부분 가장이에요. 여성이든 남성이 다 가장이기 때문에 한 가족의 그 운명이 달려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공약대로 공기업이 먼저 비정규직 문제는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 또 뭐 기업 쪽에서도 비용 문제일 텐데 이번에 이제 예산 발표되면서 정부 안을 들여다보면 좀 근로 시간을 기존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좀 줄여가면서 남는 시간을 통해서 또 좀 고용을 하면은 고용 창출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또 다른 고용을 하게 되면 어차피 좀 기업에는 또 부담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고용 창출의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어떤 재무 건전성이나 이런 게 좀 악화되면서 더 장기적으로 봐서는 좀 고용 창출에 더 악순환의 어떤 고리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되는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사실은 노동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구조로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이라는 강력한 그 보호단체와 또 그 고용주 사이의 그 알력이 하드웨어적인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그런 그 저항이 없다고 한다면 노동 생산성이 나쁜 그 직원들의 경우는 계속 경고를 하다가 몇 년 동안 개선이 안 될 경우는 해고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노동조합 안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그 귀족노조라는 그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수천만 원, 뭐 억대에 해당되는 연봉을 받아가면서도 노동 생산성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드웨어적인 프레임에서 소프트웨어적인 프레임으로 바뀐다면 예를 들어서 개별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산성이 임금하고 비교했을 때 높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 더 사실 더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나쁜 사람은 개선을 요구하다 안 되면 해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그런 프레임을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 측면에서 유연성이지 그래서 무조건 해고하라는 측면에서 유연성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업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고 노동자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측면에서의 노동 구조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지난 3,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 후유증으로 그 뭐 독재 정부 시절에 남은 후유증으로 지금 민주화되면서 20년 동안 계속 고착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뭐 좀 잠전에 말씀드린 시간제 일자리 외에도 뭐 인력 재배치, 임금 피크제, 네네. 뭐 대체 인력 채용, 선택형 일자리, 뭐 다양한 이런 이번에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그 인프라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방향을 선도하려고 하는 애씁니다. 그래서 뭐 국민 생활에 밀접한 60개의 뭐 사업이라든가 뭐 처음 그 아주 색다른 뭐 사업 45개 제가 다 읽어보니까 아주 제가 사실 최상목 그 경제정책국장 이번에 이 예산안은 기획재정부가 사실 그 만든 거잖아요. 노동부하고 같이 협의를 했겠습니다만 기획재정부가 주도한 그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아이디어들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런 그러니까 일자리의 종류 같은 거 지난 20년 동안 새로 창출된 일자리가 무엇인가 제가 뭐 최국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되면서 보니까 과거 정부보다는 훨씬 참신한 그런 어떤 정부 주도형 인프라 그런 어떤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인다. 그런 점은 제가 뭐 칭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여쭤봤던 인력 재배치, 뭐 임금 피크제, 대체 인력 채용, 선택 일자리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떤 파일을 키우기보다는 기존에는 파일을 갖다가 좀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거죠. 쪼개가지고 이제 맞습니다. 일자리를 창출을 하는 건데 사실은 좀 파일을 키워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 좀 어느 정도 성장이 받쳐줘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인데 KDI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위 우리 사회 자본이라고 하는 지금 뭐 노조라 뭐 노사 갈등이라든가 길거리 시위라든가 뭐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만 평화적으로 해결해도 GDP 1%포인트 그러니까 3% 성장이 4% 성장이 되고 사회 갈등 비용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국민적 그 지혜를 모으고 정말로 정치권이 먼저 각성하고 정말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앞장서서 본을 보일 필요가 있는데 아직도 국회는 저렇게 싸움만 하고 있으니 어떡하면 좋습니까? 자, 뭐, 지난 정부의 어떤 그 공공기관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너무 단기적인 방법이었고, 요번에 지금 정부 들어와서 뭐 방향성은 좋지만은 지금 일단 얘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보면 이것도 파이 키우는 것보다는 기존의 파이를 좀 더 잘게 쪼개서 나누는 방법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고, 교수님 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실 뭐 굉장히 질이 낮지 않은 그런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임시방편적으로 이렇게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소득을 주는 것도 뭐 필요한 일이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교수님 보시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70년대 서구 사회가 저희 복지 그 사회로 가면서 그 복지 후유증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뭐 정부에 의해서는 비효율 그리고 시민단체나 뭐 이런 NGO들에 의하면 그건 뭐 사실은 어떤 성과가 좀 떨어지고 기업들은 그 소위 그 거의 그 불나방처럼 수익만 추구하던 이 부작용들이 엇갈려가지고 지난 자본주의 3.0 시대의 그 소위 그 시장 만능주의가 좀 그 후유증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 10여 년 전부터 선진국에서 그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게 공유가치 창출인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기업이 중심이 돼서 기업 안에 보면은 돈 있죠. 그다음에 R&D 있죠. 사람 있거든요. 이게 다 있거든요. 근데 기업이 자기 혼자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추구하면 부작용이 많지만 기업이 중심이 돼서 공유가치를 창출하면 정부가 인프라를 깔고 NGO가 협력하고 그러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네슬리라는 우유 낙농업 아주 전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있지 않습니까? 인도의 모가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여기가 한 커뮤니티를 변화시켰는데 자기네 그 우유 생산하는 곳이니까 한 80개 농가밖에 안 되는데 이걸 400배로 늘려놨어요. 그리고 우유 생산성도 50배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문가 파견하고 기술 지원하고 그리고 R&D 지원하고 해가지고 이 커뮤니티를 완전히 변화시키니까 결국 윈윈한 거거든요. 커뮤니티가 살아나고 거기 소농들이 막 살아나고 커뮤니티 소득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 자기네 유제품을 또 많이 소득이 늘어나니까 유제품을 많이 사가지 않겠습니까? 네슬리 좋아지고 그 인도에 있는 것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계속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한민국 아이디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대중소기업이 경제민주화가 뭐 옳으냐 틀리냐 배임이 어쩌냐 뭐 그런 차원의 논의할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스피릿으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파트너라는 생각을 갖고 파트너라는 생각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외식산업 같은 것도요. 보면은 브랜드 외식산업이 훨씬 잘 돼요. 근데 브랜드를 만들고 대기업 본사에서 브랜드 만들고 메뉴 방식으로 다 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프랜차이즈들은 전부 중소기업들이 하고 예. 그럼 메뉴를 다 제공하면서 아이디어 주고 이 사람들이 소득 발생하고 일정 퍼센티지만 주는데 그러면 윈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델들을 모든 산업에다 예. 심지어는 제조업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2차, 3차 협력업체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더 나누겠다. 이런 게 경제민주화다. 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지도록 사회적 경제 가치가 높아지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사실 이번에 예산안에도 맨 마지막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예, 예. 들어가 있는데 조금 아이디어보다는 예. 아직은 그 숫자로 치는 그 일자리.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네들 좀 퇴직한 사람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보다는 예. 훨씬 아이디어가 기업들에서 나와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예. 새롭게 그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예.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일자리들이 시장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뭐 조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기업들이 네네. 중소기업들이 커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해주면 네네. 그런 상생관계 속에서 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겠죠. 요즘 근데 뭐 그 창조경제 얘기하면서 좀 네네. 전에 교수님도 네네. 말씀하셨지만 창업 요즘 네네. 굉장히 많은 지원이 네네. 이루어지고 네네. 그쪽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눈먼 돈이 너무 많다라는 네네. 얘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창업 그러니까 열풍?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봐야 예. 되거든요. 자, 미국의 지금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 그 소위 창업 금융이 없었더라면 벤처 캐피탈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 벤처 금융하고 예. 거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소위 2단계 벤처 시장에서의 어떤 그 지원 그 중층적 구조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벤처 기업이 처음에 이제 벤처 금융에 이제 지원을 받잖아요. 예. 그럼 유일하게 그 벤처 금융이 회수할 수 있는 길은 이게 IPO해가 상장할 수 있는 길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투자하면 2단계에서 다른 기업이 와서 그걸 M&A예요. 예. 그럼 처음에 출자했던 사람 자기 돈 회수해서 나가고 예. 그 사람이 또 성장시켜서 2차로 빠져나가고 그러다가 상장을 해가지고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게 상장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2단계, 3단계, 4단계 같은 중층 구조가 전혀 빠져 있고 정부가 주도하거나 정부가 근데 이게- 푸시해가지고 하는 벤처 금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처 금융 아니면은 상장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이가 예. 너무너무나 힘든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벤처 기업들이 자금을 갖다가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시장 친화적으로 부족하다. 그걸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정보 인프라를 계속 예. 인센티브 중심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요즘 그 이제 창업 관련돼서 예산도 많이 이제 잡혀 있는 것 같고 네네. 일선에서 공무원들도 이제 예산을 빨리 이제 소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도 굉장히 주먹구구식의 단기적인 관점에서 예산 집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역서트인 것처럼 거죠. 예. 그러니까 될 기업 기술에 대해서 맞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어떤 식으로 하냐고 하면 컨테스트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 있는데 창업 관련된 자금을 갖다가 지원해 주겠다. 그다음에 사후 관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창업을 위해서 우리는 예산 소진을 다 했다라는 명분을 만드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요즘 시장을 들여다보면 컨테스트 사냥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한 아이디어 갖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맞습니다. 지원하는 기관이 틀리거든요. 네, 네. 다니면서 그 돈 받아가지고 네. 참 이게 시장에서의 정치꾼 같은 예, 뭐 정상배 같은 친구들이 예, 너무 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면 정부에서도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사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실력 아이디어에 대해서 지원해 줄 것인 정치판하고 거예요. 똑같은 게 예.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사람은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정말 가야 될 사람들은 안 가고 있잖아요. 예. 여기도 똑같습니다. 벤처 기업들이 정말 금융을 통해서 지원 받아야 될 때는 예.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몰라요. 그리고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기업들은 그냥 찾아다니면서 뭐 여기저기 뭐 이렇게 줄대 가지고 하니까 역선택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줘야 될 기업은 안 주고 주지 말아야 될 기업들은 계속해서 받아가는 그냥 사냥꾼 같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시장에서 잘 걸러줘야 되는데 아직도 저희가 그런 인프라가 좀 안 돼 있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조금 좀 너무 성급하게 접근을 좀 안 했으면 네, 네, 좋겠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네, 또 우리 국민들이 뭔가 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 정치권도 나름의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좀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조금 올바른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자, 아까 그 고급 일자리 네네. 창출에 대해서 교수님과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뭐 어려운 질문이겠습니다. 네네. 교수님이 보시는 네네.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좀 분야는 어느 쪽으로 물론 이제 시장에 맡겨서 네네. 자생적으로 분야가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만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참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 조금 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사전적으로 그 규격화되어 있는 일자리들 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진입장벽으로 있는 뭐 사자 들어가는 뭐 라이센스 위주로 되어 있는 비즈니스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의 영향력이 예. 진입장벽을 너무나 막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의료산업 그러면 예. 의사들만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뭐 과학자들도 하고 뭐 생화학자들도 하고 아니면 하다못해 비즈니스맨도 들어가고 뭐 다 해서 협업이 이루어지는데 예. 우리나라는 모든 의료산업 관련되는 의사 아니면 못하도록 딱 되어 있잖아요. 예. 이런 진입장벽 같은 걸 좀 풀 필요가 있다. 의과대학 교수들도 미국 보면은 공학 박사 또는 기초 박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 교수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의과대학 나와서 의학 박사 아니면 사실 의학 박사는 의과대학 뭐 의사들이 되게 얘기하지만 조금 좀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사람들만이 그 교수하는 그 진입장벽을 만들어 놓으면 예. 산업이 발전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사전적으로 이게 규격화돼 가지고 지금 진입장벽 만들어 놓은 일자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고 아직 그 업에 계신 분들이 기득권 때문에 목숨 거는 이런 것들을 좀 버려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버려지죠? 이게 꼭 근데 뭐 약사, 의사 죄송합니다. 또 뭐 변호사 이런 사자 단체들의 어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이 굉장히 강하고 이걸 부수기 위해서 뭐 정부나 국회도 노력을 많이 하지만 또 선거철이 다가오면 또 표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조용히 무릎을 꿇는 경우가 하지만 뭐 그 사람들 빼고 나머지 국민들이 더 훨씬 많기 때문에 예. 나머지 국민들이 깨어가지고 예. 뭐 NGO들이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진입 장벽을 우리가 글로벌하게 예. 그 나아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예. 그냥 자기 편한 데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적으로 그런 우리 양질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우리가 그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겠죠. 자, 교수님 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좀 좋은 일자리 많이 창출하려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규제도 네네. 조금 철폐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규제 앞 시간에도 제가 좀 바깥에서 들었습니다만 예. 그 우리가 아직도 후진적이라는 것이 예. 사전적으로 규제가 굉장히 강해요. 사전적으로 규제가 강하고 예. 사후적 규율은 굉장히 약합니다. 예. 근데 사전적 규제는 좀 풀어주고 예. 사후적 규율을 굉장히 일벌백계 예. 한 번 잘못하면 예. 엔론 같은 경우 보면은 예. 우리가 뭐 이런 것들 보면 엔론은 사후적 규율에 의해서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24년 잽스킬린 지금 법원에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사전적 규제는 자유를 많이 주고 기업들은 자유를 많이 주되 잘못하면 봐줄 것이 아니라 일벌백계 차원에서 예. 엄단하면 예. 사전적 규제보다 훨씬 무섭다. 그렇기 때문에 예. 할 수 있는 정말 저희들 사업할 수 있는 기회,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기회,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같은 거는 무한적으로 풀어주고 예. 단 법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철저하게 집행하고. 일벌백계 하면 예. 그게 선진국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자리 창출 예산안 평가에 대해서 권영준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면서 참 백년지 대계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백년지 대계, 여러분 뭐 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만 비로소 올바른 일을 펼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흔히 교육을 백년지 대계다라고 말합니다만 오늘 말씀을 나눠본 재계의 위기나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문제 모두 이제는 좀 백년지 대계의 해법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고 막는 것이 아니라 좀 100년 앞을 넉넉히 바라보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 이게 반드시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혼란, 이제는 좀 지겹죠, 여러분? 이 일만큼은 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박희준의 경을 치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